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 센터가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과연 한방치료 언제부터 받아야 될까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말씀해 주실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친구과의 이승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친구과의 이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성 통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텐데 그 많은 치료 중에서 과연 언제 한방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꼭 언제는 꼭 한방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항상 허리가 아프다던가 또 관절이 아프다던가 또는 기타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항상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이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죠.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이 교수님께서 또 상세하게 즉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훈 교수님, 네. 이 만성 통증 오늘의 주제가 과연 언제 한방 치료를 받아야 될까가 주제가 되겠는데 네. 언제가 될까요? 예. 사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만성 통증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어디 척추나 관절에 통증이 이제 생겼다라고 해서 네. 병원에 가면은 어떤 말씀을 보통 많이 듣냐면 급성 수술이 적응증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디스크라고 해도 반드시 수술을 급성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힘이 갑자기 많이 빠진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같은 급성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네. 병원을 가면 보통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냐면 우선 충분히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주사치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게 보통 대부분이 많이 들으시는 내용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그럼 여러 가지 치료를 한번 해보는데 그럼 그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병원에서 이 소염 진통제 먹으면은 통증이 바로 줄어들고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그냥 물리치료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나는 한의원에서 침 맞는 게 제일 좋아. 뭔가 나는 한방에 잘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마다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니까 과연 환자분들이 뭐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신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네. 원래 만성 통증 치료에는 딱 한 가지 정해진 치료법이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당뇨가 있거나 혹은 간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은 딱 표준적인 치료가 정해져 있는데 통증이 오래된 만성 통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 절대 표준. 뭐 이때는 무슨 약을 꼭 써야 되고 이때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없고 환자의 상태나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맞춤적인 조합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네. 경우에는 한방이나 양방이나 다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 뭐 진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뭐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방적인 처치가 또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치료를 잘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어떤 치료를 언제 잘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네. 아마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아플 경우 과연 어느 과를 가서 내가 네. 치료를 받아야 될까? 그렇죠.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 사회자분께서도 어디 아프시면은 무슨 과 가실지 굉장히 고민 많이 네, 하시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계속되는데 그럼 어떤 과를 가야 될까? 보통 이제 의대 병원이라고 하면은 뭐 통증을 하는 그런 과가 정형외과, 뭐 마취통증의학과, 네. 뭐 류마티스 내과, 신경외과, 뭐 재활의학과 이렇게 다양하기도 하고 네. 또 한방병원으로 또 봐도 뭐 침구과, 뭐 한방재활의학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 과를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과연 언제 한방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저한테 한방병원 오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여기 잘 온 거 맞나요? 네. 한방 치료 받아도 되나요? 사실 한방병원에 오시면서도 그게 사실은 잘한 건가라고 어떤 걱정을 하시거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바로 언제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를 네. 이 만성 통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통증 중에서도 한방 치료는 과연 언제 받는 것이 효과적일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어느 내용이라도 좋은데요.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지 좀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언제 한방 치료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저희 임상적인 경험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네.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통증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급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어디 아픈 뭐 발목을 삐끗했다라고 하면은 원인이 하나죠. 그렇죠. 발목이 삐끗해서 뭐 인대가 늘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그 원인이 하나인데 이런 급성 통증이 오래되게 되면 네. 이 통증의 원인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등이나 목 그리고 고관절까지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나는 두통이 심한데 이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잘 안 오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기분이 다운됐다. 뭔가 이렇게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속 아파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네. 첫 번째로 네.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신 네. 분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복사골 준장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왼손을 등 위로 올릴 때 아프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른손은 괜찮습니다.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마 왼손을 이제 뒤로 돌려서 등 뒤로 올릴 때 아픈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짐지는 자세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회전근개 손상도 하루아침에 생기기보다는 이제 회전근개가 아무래도 한 40, 50대 넘어가면서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전근개 손상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뒷짐지는 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방향으로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50견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방법, 어떤 이제 위치로 잘 안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복사골 준장이시라는 분은 또 마찬가지로 원인이 다양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원인은 이렇게 다양한데 과연 어떤 또 원인으로 인해서 이 통증이 생길지 또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예, 뭐, 일단은 지금 뭐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회전근개 손상이나 50견이 가장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손상의 그 원인의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그때 네, 한번 또 다시 한번 그러시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통증이 급성 통증이 아니라 오래되면 약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만성 통증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통증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냥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 부위의 근육도, 좀 뭐 관절이 문제면은 그 관절 주위의 근육도 뭉치고 또 그 네. 관절도 근육이 뭉치니까 뭔가 유착되고 그러면서 그 부위 혈액순환도 안 되는 네.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서로 얽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통증이 좀 더 악화가 되고요.
이런 3대 기능장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게 또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통증이 오래되면은 3대 정신 증상인 불안, 불면, 우울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죠. 맞죠. 왜냐하면은 내가 계속 아프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게 과연 나을까? 한 6개월 계속 아프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네. 그리고 불안해지면서 아프니까 활동을 잘 못하고 이러면은 위축이 되죠. 위축되죠. 네. 그럼 우울해지고 네. 또 우울해지면 더 아픈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디가 아프면은 왠지 이제 잠도 잘 안 와요. 근데 또 잠도 잘 와면 통증이 더 아프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반대라고 그렇죠. 볼수 이렇게 얽히고 있군요. 설키고 이런 정신 증상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생기냐면은 3대 전신 증상이라서 네. 전체적인 순환이 안 되고 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피로합니다. 만성 통증이 오래되면 굉장히 뭔가 피로하고 찌뿌둥하고 이런 증상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고 잘 안 낫게 고질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 통증화가 되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얽히고 설켜서 더 통증을 안 낫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도 이거는 이 통증과 이 정신 증상에 대해서 관계를 이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본 건데 네. 이 통증의 강도나 통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이 불면이나 불안, 우울과도 굉장히 이렇게 거미줄처럼 네. 네트워킹돼서 연결이 연결이 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제 뭐 진료실에서도 항상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네. 이런 통증이 오래되면 동반 증상들이 통증에 얽히고 설켜서 통증을 잘 낫지 않게 하고 더 크게 느낀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증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가장 제일 좋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해서 만성 통증화가 되었다면 네. 바로 통증이 오래되면 병명 하나로 모든 증상이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증상만 치료하는 하나의 약물, 하나의 치료로서는 그러니까 단일 치료만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통증이 얽히고 설킨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네. 지금 이종태 씨가 네, 좀 주셨어요. 네, 읽어보면 저는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잠자리에 누우면 두세 시간은 잘 자는데 그 이후로는 허리 한가운데가 끊어지는 것까지 아픈데 병원 가서 MRI 사진을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영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나는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런 경우가 사실 제가 이따 두 번째 필요한 경우인 몸의 균형이 틀어진 근막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근육이 굳거나 잘 풀리지 않은 분은 자면서 잘 때는 어떻죠? 우리 몸이 그냥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뻣뻣해지고 근육이 더 굳어요. 그리고 또 좀 예민하게 긴장하신 분들은 잘 때 힘을 좀 주고 뻣뻣하게 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육의 문제가 근막에 문제가 있는 분은 눕는 자세가 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다가 아파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케이스도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님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환자분이 계실 수 있냐면은 이제 허리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어떤 증상을 호소하냐면 이제 허리랑 등이 아프고 걸으면 다리가 좀 조금 저리기 시작한다고 하시고 네. 그러면서 가끔씩 자다가 다리에 쥐도 나고 허벅지가 당기듯 아플 때가 있어요. 네. 뭔가 허리도 아픈데 좀 다른 증상들도 있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해보시면은 뭐 엑스레이에서 뭐 약간 4, 5번의 협착이 조금 소견이 보이고 MRI에서도 뭐 약간 미약한 허리 협착 소견이 보입니다. 사실은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병원 가면은 영상과 증상을 고려해서 척추 협착증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심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증상 자체가 협착증의 증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 딱 증상을 진단받았으면은 그게 내 모든 증상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만 치료하면 된다. 그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협착증은 굉장히 마일드하지만 그 허리 주변에 있는 근막 통증을 비롯해서 다른 연부 조직 문제를 같이 껴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아까 제가 얽히고 설키는 그 그림 중에서 이 통증과
이 근육근막의 경결이 좀 더 심한 이런 케이스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도 저한테 협착증 치료를 해야 돼요. 협착증 치료해 주세요라고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분은 협착증도 문제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근육근막을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방 복합치료로서 협착증 부위에는 뭐 봉동약침이나 추나치료를 하지만 네. 허리 바로 위에 있는 등 부위까지 그리고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까지도 네. 이 근육근막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나서야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죠. 네. 또 예를 들면은 압박골절을 압박골절은 이제 허리가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여러 부위에 네. 이제 수술을 해서 고정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절개 부위도 많죠. 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입원 치료를 하셔가지고 심한 통증은 줄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보니까 허리가 뻣뻣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너무 힘들고 또 네. 다리에 피도 안 통하고 뻣뻣하고 걷기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의대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가 도저히 나는 퇴원 못하겠다 아프다 해서 저희한테 이제 한방병원에 오신 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압박골절 후에 수술은 잘 됐죠. 굉장히 잘 됐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절개 부위가 크면은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수술은 잘 됐지만 주변에는 연부 조직이 유착되고 그 주위가 굳습니다. 네. 우리가 당연히 크게 수술하게 되면은 그 부위 주위가 아무래도 좀 굳고 뭔가 뻣뻣하고 아프겠죠.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또 허리의 문제 때문에 하체 순환이 떨어져서 다리가 시리는 뭔가 복잡한 이런 상황이 돼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큰 수술하시면은 무조건 입맛이 뚝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거든요. 네.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피로 그리고 근육이나 관절도 유착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분도 반드시 이런 일단은 한약 치료로 일단 기력을 돕고 순환을 시켜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근육을 움직이고 근육도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골절 부위도 치료하고 그 위에 굳어 있는 부위도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수술을 하셨더라도 또 한방 치료로 보완 치료를 하시면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신다 좋죠. 예.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아까 네. 지금 운동 좋아라는 분께서 또 주셨는데요. 네. 운동 중에 어깨 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한방 병원에 가서 침이나 뜸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깨가 침을 찌르듯이 네. 아프다고 하셨어요. 네, 아마 어깨 아프신 분들이 요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서 침뜸 같이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것도 또 이따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아, 부위인데, 이렇게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데 잘 안 낫는다고 해서 막 의사 선생님께서 막 더 강한 약을 더 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런 비약물 요법을 같이 해가지고 조절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세대 한방병원 친구과의 이승훈 교수님 모시고 만성 통증 전반에 대해서 언제 한방 치료를 받으면 효과적이고 좋을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봉영하라는 분 주셨어요. 테니스와 골프를 하는데 테니스 복식 4게임 정도 하고 나면 손목 통증이 오고 손을 구부리기가 어렵네요. 원인과 치료 방안은요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복싱 4게임 정도 하시면은 힘드시죠. 네. 힘드신데 아마도 이분도 그냥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뭐 오래된 통증일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손목에 있는 이제 관절 염좌를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손목은 굉장히 다양한 인대들과 힘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다치면은 좀 나아도 네.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도 많이 키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도 많이 이렇게 손목 구부려서 하시고 그렇죠. 손을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사용하죠. 손을 많이 쓰기 네. 때문에 손목은 아무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다치고 나서 회복이 돼도 또다시 아플 가능성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증상만 봤을 때는 뭐 인대나 힘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쉬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잠시 후에 네. 또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척추 협착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윤용우 씨는 척추 협착증으로 허벅지 위 고관절이 아파서 10분을 못 걸어서 주저앉아 쉬어야만 합니다.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 예. 지금 일단은 협착증이 생기면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네. 이제 뭐 고관절 이제 환자분이 정말 이제 협착증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 이유가 네. 이제 다리가 좀 터질 듯이 협착증이 있으면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시죠. 아파서 네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은 협착증 치료를 뭐 그거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같이 많이 하시면 좋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되는 게 협착증 때문에 이 다리가 아파서 쉬지 못하는 건지 혹은 고관절이라면 좀 위쪽이거든요. 네네. 혹시 협착증과 다른 뭐 아까 말한 근막 통증이나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아픈 건지를 한번 구분해 봐서 한번 이것도 그 고관절이라는 부위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고관절이 실제 해부학적인 고관절이랑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단축되거나 짧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 치료를 하면은 저 증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협착증은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오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게 만약에 협착증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 증상을 치료하면 낫겠죠. 그런데 윤용우 씨 네. 같은 경우 일단 어떤 치료를 할까요 하셨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MRI 같은 걸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MRI를 찍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방 치료와 네, 병원에서 하시면 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네. 올려주시고 계세요. 미련 경남이라고 하신 분, 늑간통 진단을 받고 약 먹어도 별로라고 해서 그냥 참고 삽니다. 이 병이 왜 생길까요? 치료법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늑간통이 뭡니까? 예, 늑간이 이제 우리 갈비뼈 사이에 있는 통증이라고 해서 네. 이 늑간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이 늑간 신경통, 보통 늑간통이라고 하는데 이 늑간통 같은 경우도 원인이 정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혹은 뭐 대상포진이나 뭐 아니면 뭐 굉장히 외상으로 이제 신경병성 통증까지 신경이 손상돼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좀 계속 아픈데 그런데 이제 늑간에 해당하는 부위, 이 갈비뼈 부위나 네. 굉장히 얇은 근육 근막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 근막이 굉장히 짧고 폐 위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근육 근막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부위를 치료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게 금방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요것도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요것 제가 두 번째 이 원인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다음번에 한번 하나가 더 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또 복잡한 통증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다발성 통증이라 그래서 이 환자분은 굉장히 여기저기 온몸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어깨, 뭐 허리, 팔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환자는 이런 통증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피로하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외출도 못 하고 소화도 안 되는 정말 반시체처럼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오신 힘드시겠어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아 선생님 진짜 다 이것저것 했는데 안 나서 왔어요라고 하세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특히 검사에서도 잘 안 나와요. MRI, 뭐 CT 이런 데서도 네, 네.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율신경 검사를 했을 때 네.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좀 뭐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뭐 하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전신적인 증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 이후에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그러니까 온몸이 굉장히 아프면서 전신 증상이 있는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 생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 생기면은 몸이 어떠냐면은 이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진다 그래요. 즉 여기저기가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예민해져요. 네, 예민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뭐 물리치료를 하든 도수치료, 추나치료, 침치료를 하든 일단 만지는 것 자체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잘 못 받으세요. 침치료도 너무 아파서 잘 못 받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신 증상도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이제 뭐 우울증약, 뭐 소화약 여러 가지를 약을 쓰고 싶지만 또 그 약을 다 쓸 수가 없고 또 약 쓰면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약물 치료도 제대로 못 하시는 너무 힘드신 상태였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통증에다가 뭐 피로, 소화, 근육, 우울, 불안, 분면 다 얽히고 설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약으로 한 가지 치료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피로나 불면, 소화 장애를 해소하는 이런 어떤 변증을 해서 한약 치료를 해서 이 환자의 컨디션을 쫙 올려드립니다. 와, 잠도 잘 자고 일단 뭔가 기운이 나게끔. 네. 그러니까 통증의 민감도가 호전돼서 그때야 비로소 침 치료를 좀 강하게 정말 딱 근육 혹은 뭐 관절 부위에 해서 이때부터 이제 증상이 호전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임성임 씨, 저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도 한번 쑤시고 저리고
무릎도 무거운 상황인데 좀 시원하게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지금 하나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허리도 허리도 아픈데, 아프시고, 다리도 다리도 아픈데, 아프시고. 또 무릎도 무겁고, 아마도 이분도 통증이 어딘가에 있는데, 거기에 근막도 문제가 있고, 그럼 순환도 제일 안 돼. 먼저 임상윤 씨 같은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치료를? 일단은 이 환자분이 일단은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이 이런 여러 증상과 얼마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하나의 병명으로 이런 증상이 다 설명이 되는지 네. 아니면 이분이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얽히고 설킨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하나의 원인이 딱 나오면은 그 치료 하나만 하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네. 이제 뭐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승훈 교수님 모시고 만성 통증 전반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지금 만성 통증의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있는데 또 몸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 또 네, 있죠.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가 네. 이제 한방 치료를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였죠? 뭔가 복잡하고 얽히고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 또 두 번째로 한방 치료가 언제 좋냐면은 바로 몸의 균형이 깨진 경우입니다. 네. 균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아프실, 이렇게 아까 질문하셨던 분 중에서도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 저 어디가 막 딱 병은 있다고 듣지 못했는데 뭔가 골반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왼쪽 어깨가 좀 오른쪽보다 막 쏟아있고 네. 아파요. 뭐 여기 하나 돌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몸이 쪼이듯이 뻐근하고 항상 불편해요. 뭔가 애매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균형이 깨진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근육과 근막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근육과 근막. 네. 즉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죠. 네. 근데 우리의 몸을 가장 겉에서 싸고 있는 게 바로 근육과 근막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근육과 근막은 옷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근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근막경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막경선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근막들이 전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 턱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근막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턱과 네, 연결되는 턱관절. 거. 사실 턱관절은 여기 얼굴에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발, 배, 뭐 등 다양한 근막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생겼을 때 이 복부에 있는 근육 단축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어쨌든 이런 근육과 근막이 우리 옷과 같이 입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치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욕심 부려가지고 굉장히 좀 작은 옷을 입거나 네. 아니면은 나랑 치수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그죠? 네. 바로 내가 한 치수 작은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한 치수 작은 옷을 입고 있다면 이렇게 뭔가 틀어집니다. 아,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몸이. 그렇죠. 네. 근육 근막이 뭔가 어디가 짧아지고 한 상황이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한 치수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넥타이랑 와이셔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쪼여요. 굉장히 쪼이면은 한 1시간, 하루, 이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붉어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답답하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근육 근막이 짧아지거나 틀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한쪽을 굉장히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등은 튀어나오게 되고 골반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보신 자세죠. 등이 굽은 자세인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뭐 턱관절 하나 예를 들었기 때문에 목이 일자목 거북목이 생겨서 목 주위가 이렇게 긴장이 되면은 턱도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네. 턱이 밀려서 턱에 디스크가 빠지면서 턱관절 장애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뭐 연결이 없을 것 같은 턱 관절조차도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전신
근막과 연결이 되는데 하물며 목, 허리, 무릎 이런 관절은 얼마나 연결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 네. 부분 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그렇죠. 체육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네. 연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근육과 근막이다. 근막. 예. 네. 잠시 김동수님 네. 한번 읽어볼까요? 3-4시간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깨요. 아까 하셨던 분 같은데 오래 네. 누우면 더 허리가 아파요. 네. 방치료. 네, 바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근육 근막이 굳어 있는 분 같은 경우 네. 아무래도 움직여서 근육 근막을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굳어 있는 분은 자고 있을 때 더 굳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또 보세요. 이렇게 목이 튀어나와서 등이 이렇게 뻣뻣한 분 있죠. 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누웠을 때 그냥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죠. 베개도 비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딱 누우면 어떻게 해서 백이겠죠.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그렇죠. 네. 근육 근막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근육 근막의 치료에 있어서는 정말로 침 치료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근육 근막을 치료할 때 뭐 침 치료만한 게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 김동수님 같은 경우는 네. 저렇게 아프면서 또 잠 못 잔다고 오세요. 네, 네. 잠을 못 자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저런 분은 수면제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수면제의 원인이 아니죠. 저분은 아픈 걸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뒷목이 아픈 분들 중에서 불면을 동반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불면에 대한 약을 쓸 게 아니라 뒷목을 치료해 주면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김동수 씨 같은 분 예를 들면 네. 그 근육 근막증에 대한 치료를 먼저 의심해 하시고, 보고 한번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또 이하정 씨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요. 몸 전체를 기준으로 왼쪽이 저리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서도 딱히 원인을 찾기 힘든데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아마도 보통 이제 한쪽이 저린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혹시 머리에 뇌졸중. 예, 뇌졸중 네.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척수나 혹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네. 이게 디스크 때문에 저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MRI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을 벌써 찾으셨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아마도 방금 얘기했었던 근육 근막의 문제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고 실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으세요. 네. 검사 다 해봤는데 나는 저리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왼쪽에 어딘가가 굉장히 짧아져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굽고 목이 올라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근육 어딘가에서 포착돼서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네. 네. 지금 이하정 씨 같은 분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 네. 그러면 한방에 와서 치료를 이렇게 검사를 하면 근육 근막이라는 게 밝혀질까요? 근육 근막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이제 그 짧아지거나 단축은 사실은 이 몇 가지 움직임이나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인이 좀 배제돼야 되는데 이미 배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원인의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그 균형이 깨졌을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도 본인도 잘 모르시지만 네. 몸에 균형이 깨져서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균형이 근육 근막인데 네. 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왜 사실은 환자분들이 진단을 잘 못 받고 힘들었냐면은 네. 사실 여태까지 의료계에서 근육이나 근막의 중요성이 좀 간과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어디가 아프면은 염증이 생겼다. 네. 그래서 소염 진통제 혹은 뭐 스테로이드처럼 염증 억제해주는 약을 많이 썼지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굳어서 생기는 걸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글쎄요, 생각을 저도 오늘 못했죠. 이승훈 교수님 말씀 듣고서야 네.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병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네요. 제가 이따 하나씩 열거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전중 씨, 허리뼈가 나이 들어 자라나면서 통증을 불러오는데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허리뼈가 자란다고요? 허리뼈가 이제 뭐 자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뼈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이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뾰족뾰족 이렇게 골극이 생기는 걸 아마 저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네. 예, 뼈는 관절이든 뭐 여러 관절들은 오래 쓰게 되면은 이렇게 골극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릎에서 골극이 생기면은 퇴행성 골관절염, 네. 허리에서도 그런 골극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간을 막으면 협착증.
사실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자라난 그 골극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가 아니면 잇몸이라고 하죠. 이 뼈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육을 좀 건강하게 해가지고 예, 딱 잘 잡아주게 되면은 저런 증상들이 조금 보정이 돼서 좀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굉장히 지금 아프신 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그런데 근육도 이렇게 오늘 근육 근막이 중요하죠. 예, 근육 근막이 짧아지지 않게 잘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증 중에서 이 근육 연결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은 통증, 만성 통증이 근막 통증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쁜 자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긴장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디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많이 쓴다든지 이런 외상 때문에 근막 통증이 생겨서 이게 만성 통증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사실 중요한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 디스크, 관절염, 뭐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 이것처럼 근막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이런 다른 원인이 오래되면은 기본적으로 근막 통증을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육이 굳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만성 통증을 이제 간접적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중 상당수는 근막 통증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다른 요인 때문에 심지어 협심증 같은 게 오래 있으신 분들은 가슴 통증이 있어요. 가슴에 근막 통증이. 여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협심증이라 하더라도 근막 통증 그래, 연결될 동반되거든요. 예, 이게 긴장되고 여기 이 연관통 때문에 그래서 협심증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환자 중에서 이 가슴에 있는 근막을 잘 풀어줬을 때 가슴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다른 원인이 있지만 이런 근육 근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치료 굉장히 잘했고 뭐 디스크 치료도 뭐 의대병원 가서 잘했고 관절염도 뭐 주사 맞아 잘 됐는데 아프다. 혹은 그러면 이제 근육 근막 통증이 있지 않은가라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에서 특히 침 같은 것이 근육 근막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침 추나가 굉장히 좋습니다. 침과 추나. 네. 네. 오늘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몸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 기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런 근육 근막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문제를 일으키냐? 사실은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단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근육 근막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긴장성 두통, 머리 두통 있죠. 긴장성 두통도 결국 근육 근막이 쪼여서 아픈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아픈 것도 긴장해서 측두근이 굳어가면서 짧아져서 아픈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물론 약을 진통제를 먹을 수 있지만 짧아진 근육 근막을 풀어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풀어준다면 뭐 침 치료나 뭐 추나 치료나 마사지나 따뜻하게 머리에다가 그렇죠. 굉장히 효과가 좋고 혹은 이 후두신경통 같이 이 뒤에 있는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이제 후두신경을 꽉 포착을 한다 그러거든요. 굳어서. 그러면은 신경이 포착돼서 이렇게 눌리니까 이 후두신경 따라서 머리가 저리고 아프고 막 저리저리 하거든요. 어디 막 뭐 뇌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 우시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근육 근막, 이 후두신경 아래에 있는 후두하 근육들을 풀어주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도 많고 뭐 턱관절 장애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목 어깨 통증 말할 것도 없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이 근육 근막이랑 뭐가 관련 있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무릎 통증하면은 보통 다 우리 퇴행성 관절염.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50대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한 10년 전부터 운동 열풍이 불어가지고 스쿼트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스쿼트는 어떤 동작이냐면은 무릎을 굽혔다 이렇게 폈다 하는 동작이라서 이 대퇴사두근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이에요. 무릎 관절에도 굉장히 좋은데 이 스쿼트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여기 무릎 바로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에 있는 근육 근막이 굳어요. 그럼 이 대퇴사두근 근막이 바로 무릎 위에 딱 붙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무릎이 아픈 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대퇴사두근의 근막이 굳어서 아픈 분이 많아요.
그분도 역시 침 치료 굉장히 좋죠. 예, 예, 뭐 아니면 이제 침 치료도 하고 혹시 이 부착부에 뭐 이렇게 좀 아프면은 뭐 봉동약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진통제 쓰고 아무리 뭐 주사를 맞아도 이 위에 있는 근막을 풀지 않으면 낫지가 않고. 지금 네. 방송 시청하시는 네. 분들께서 이유 없이 항상 무릎 관절이 좀 아픈 것 같고 또 머리가 아픈 것 같고 했을 때 네. 병원에 가도 제대로 원인은 나오지 않고 답답하실 텐데 네. 근육 근막증일 수가 있다라는 걸 그런 아시는 것도 것만으로 좀 네, 한번 아주 해보실 좋은 필요가 그런 있습니다. 정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이제 보시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발바닥 통증. 발바닥도 많이 예, 우리 아프죠. 족저근막염 있죠. 네네네. 근데 족저근막염은 이제 이 발 뒤꿈치에 이렇게 뼈가 자라나면서 네. 뼈가 자라나면서 족저근막을 이제 자극해서 아픈데 사실은 족저근막염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뼈가 자라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바로 이 통증은 이 발바닥에 있지만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부터 계속 굳어가가지고 그걸 계속 당겨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발바닥 통증 아픈 분은 이 종아리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아리에도 침을 그럼요. 먹고요. 예. 종아리 근육. 우리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근육이. 네, 그렇죠. 예. 그 근육이 잘 작동을 해야 돼 굳어버린 거예요. 약간. 네.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하여튼 다양합니다. 손절인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 사이에 있는 이 골간근들이 네. 굳으면은 손이 뻣뻣해져요. 그럼 네. 저려요. 근데 그 경우가 물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근막만 풀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이 늑간통 호소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네.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작은 근육 근막들이 굳어서 네.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원인이 배제된다고 하면은 이 부위를 굉장히 이제 대신 여기는 폐가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해야 되는데 네. 잘 치료하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오늘 근육 근막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만성 통증을 또 불러일으키는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근육 근막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나요? 예, 조금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근육 근막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생기냐? 네. 이렇게 근육 근막 사이에 이렇게 좀 뭔가 매듭같이 경결점이 생기거든요. 이걸 네네. 우리가 근막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은 이 생긴 부위뿐만 아니라 이 먼 곳까지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승모근 우리 여기 어깨에 있는 승모근에 네. 유발점이 생기면은 승모근 문제지만 머리가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여기 앞쪽 목도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프신 분들이 이명이나 두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부위까지 생길 수 있어서 근막 유발점이 이렇게 근육 근막 문제면은 멀리 부위까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쉽게 이런 이 근막 유발점을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 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통증 매듭이라고. 통증 매듭. 예, 매듭. 네네. 꼬여 있듯이. 네. 매듭이라는 용어를 해서 통증 매듭이라고 해서 이렇게 빵에 보면 그 건더기 있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이제 근육이 생긴다. 그래서 매듭을 풀어줘야 그렇죠. 거죠, 결국은. 네, 그 매듭을 어떻게 푸냐? 뭐 지압을 할 수도 있고 침 치료를 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렇게 통증 매듭이 생기면 먼 부위까지 아픈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침 치료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네. 이 통증 매듭, 이 유발점에 정확하게 침을 맞으면 좀 아파요. 아, 아프고 근육이 빨딱 이렇게 움직이거나 찍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선생님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해서 그 매듭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내가 더 잘 치료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성 통증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승훈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만성 통증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치인 씨는 이거는 조금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0월 건강검진에서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요즘 배가 부글거리고 가슴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자주 있어서 소화제를 먹곤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으라 할까요? 오늘 관련이 있나요? 제가 이거를 관련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근막, 특히 등의 근막에 뭉쳐 있는 분들 중에서 네.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 등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에 굳고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 등과 그 해당 부위랑 이 위가 이 자율신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의 근육, 우리가 위도 어떻죠? 위도 일종의 근육이죠. 네네. 위도 근육인데 우리가 긴장하고 등 근육이 굳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딱 그 부위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굳으면 위장의 운동성도 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뭐 친지 혹은 뭐 친구나 뭐 환자들도 그렇고 체했다고 하면은 약 주거나 침 바로 안 써요.
어디 하냐면은 바로 등에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 격수라는 혈자리, 이 날개뼈 바로 옆자리인데 네. 그 부위를 누르면은 그 환자분이 트름을 하고 좋아지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인체가 네. 너무 신비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사실 제가 그 경우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가서 네. 실제 체한 사람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네. 그 격수를 눌러서 바로 트름을 나오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든 원인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 분이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이 등의 근육까지 안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위를 잘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요. 네. 또 이제 만성 통증으로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제가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통증 유발점이 네. 경혈과 이제 연결이 많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우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겠냐면은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심하지는 않은데 손가락이 너무 차고 아프고 차다. 네, 네, 그리고 순환이니까. 물이 차는데 빼도 계속 차고 네. 그리고 두통이 있는데 계속 얼굴로 갱년이 저 열이 계속 오르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전신 문제를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증이라.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통증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켰죠. 그래서 시린 경우, 부은 경우, 또 뻣뻣한 경우, 또 네. 열 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만성 통증에 한약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한약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네. 이런 전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의과에서는 없는 개념, 이렇게 많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통증 질환을 이렇게 패턴화해서 변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이런 전신 증상을 좋아지게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통증 자체만 없애게 하려면은 진통제가 더 좋죠. 네. 하지만 이런 전신 증상을 같이 좋아져야지만 통증이 좋아지는데 그걸 바로 한약으로 치료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순환이 네.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네. 기억하실 것이 몸이 시리고 차고 네. 또 네. 부을 경우에는 붓고, 예. 순환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군요. 제가 그걸 하나씩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렇게 저는 엑스레이에서 이상은 없는데 손 마디마디가 아파요. 저도 좀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네. 물론 아까 뭐 근막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분이 있냐면 이렇게 이건 저희가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손에 이게 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온도로 감지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혈액순환을 보는 건데 네. 환자분 어떠세요? 이렇게 팔인데 여기에 비해서 손가락 끝은 어떻죠? 굉장히 차요. 손바닥이. 이 네. 검정색으로 갈수록 찬 거고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뜨거운 건데 굉장히 차죠. 네. 그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환자는 양쪽 손이 저리고 특히 이쪽 손이 더 시린데 이렇게 손이 시리면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손이 시리다는 느낌이 차다는 느낌이 그렇죠. 어떤 건가요? 차고. 네. 일단은 뭐 차다고 하는 그 시리고 저린 게 이렇게 차면은 근막도 더 잘 굳고 혈액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손발까지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그런 약이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비슷하게 엑스레이 이상 없는데 손마디가 아프다고 분 중에서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반대요? 예, 이렇게 딴 데는 별로 이렇게 찬데 손바닥만 뜨거운 분이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러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강물이 어떻죠? 이렇게 갔으면은 와야죠. 네. 와야지만 이제 흐르는 건데 간 게 이제 순환이 떨어져서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네. 고이죠. 네. 썩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도 피가 갔는데 잘 오지 않아서 이 말초에서 혈관이 확장돼서 이 어떻게 보면은 부어 있는 약간 혈액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런 분들은 이렇게 손 발바닥이 이제 후끈후끈거리고 붓고 좀 열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분도 이제 손가락 관절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엑스레이 이상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런 데는 반대로 혈액순환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약들을 써주면 좋아집니다. 근데 한방에서 혈액순환을 돕는다면은 침 이런 것이 아니라 한약으로. 침도 하지만 한약으로서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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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면은 이 퇴행성 무릎관절염 초기라고 하는데 많이 아프고 붓는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많이. 예, 예를 들면 뭐 무릎 관절은 뭐 워낙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좀 무릎 통증 있고 부종이 있는 분이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이때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이렇게 전신 순환이 안 돼서 몸 자체가 붓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몸이 붓는 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은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예, 이분 같은 게 보면은 어떠냐면은 혀에 어떻죠? 이 이빨 자국이 있어요. 치흔이라고 우리가 네네. 표현하거든요. 이런 치흔이 있는 분들은 좀 몸이 잘 부어요. 왜 생기죠? 이빨 자국이? 이게 순환 안 돼서 부어서 그렇죠. 혀가 붓는다고 하죠. 네.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몸에 수분기가 많거나 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치흔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신 순환 장애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동반하는 분은 아무리 무릎에 이제 염증 치료만 해도 잘 안 낫고 순환시키고 물을 이제 순환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경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목이 항상 아프고 두통이 이제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목은 아프고 두통이 있는데 디스크는 이제 심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잠도 잘 안 와요. 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해보면은 위는 뜨거워요. 아, 네. 근데 하체는 차요. 하체는 차죠, 위에 비해서. 이런 경우. 즉, 이런 분이 가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발목이나 발은 시리고 전신이 아프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그렇죠. 맞겠네요. 이걸 네. 우리는 상열 하한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위는 열하고 하래는 차다. 차다. 예, 네. 우리가 그냥 방 같은 데도 순환 안 되는 방은 어떻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냉기는 네. 가라앉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상열 하한이 있는 이런 다양한 상열 증상과 하한 증상이 있는 분은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신적인 어떤 순환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만 어떤 통증이 같이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립니다. 교수님 한 네. 번 더 볼까요? 네. TPS라는 분이신데요. 저는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에 침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걸음을 걸을 때 다리가 위로 잘 들리지 않아서 보행이 불편해서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하셨네요. 10년간 치료를 해왔지만 계속 진행 중인데 한 방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안타깝게도 네.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척수염, 치료를 네. 받았고 이제 척수염은 단순히 이제 디스크나 뭐 아니면 근막 문제가 아니라 이 척추 자체의 어떤 염증이 척수 네. 자체 염증이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잘 안 낫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환자분께서 뭐 치료를 잘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아무래도 다 잘 받으셨겠죠. 여러 병원에서. 근데 병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병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래 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해서 갑자기 이 증상이 다 좋아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수염이 있겠지만 네. 그 척수염 때문에 증상이 나쁜 거에 더해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도 다리 쪽에 순환도 떨어질 거고 근막도 굳었을 있고,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예, 척수염에다가 다른 증상이 얽히고 설켰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척수염 때문에 생기는 그거는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어쩔 수도 없지만 네. 다른 증상은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상을 다 낫게는 못하지만 일부 그 원인이 척수염이나 다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위를 치료함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몇 %라도 더 편하게 지나실 수 있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한다면 침이나 뭐 침, 뜸, 또 부항, 한양, 한약, 추남 여러 가지 치료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순환이 안 되는 경우 네. 또 설명하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이제 순환은 됐고 이제 마지막이잖아. 네, 마지막은 네. 아무래도 네. 약을 많이 복용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미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즉, 네.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선생님, 저 먹고 있는 약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약 먹으면 속도 쓰리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생님, 진통제 먹으면 좀 낫는데, 이거 평생 먹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 아마 만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 될수록 약을 많이 먹거든요. 혈압약, 당뇨, 고지혈. 그렇죠. 거기다 아프신 분들은 만성통증 같은 분은 진통제까지 많이 드실 텐데 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다약제 사용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5가지 약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약제 예 사용.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약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될수록 약물 간의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최근 들어서 다약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네. 좀 필요한 약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의 약제 사용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저희가 필요한 약은 꼭 써야 되겠죠. 네. 당연히 필요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진통제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냐? 평생 복용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한 만성 사용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먹고 있는 분이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만성 통증에서 무분별한 약물 사용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미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 사회 문제가. 네. 제가 외국사를 한번 가져오면은 오피오이드 에피데믹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바로 이런 마약성 진통제의 드럭 어뷰즈, 그러니까 오남용이 굉장히 이제 심해서 네. 파이트해야 된다. 클린턴이라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 마약성 진통제 위기라고 해가지고 헬스 문제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금 마약성 진통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써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중독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중독으로.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바펜티노이드라고 해서 많이 쓰는 항경련제거든요. 네. 뭐 가바펜틴, 포레가발린 필요할 땐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쓰시다가 써야죠. 네. 좀 상태가 호전이 되면 끊어버리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이제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네, 참 어려운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뭔가 말씀드리고 혹이나 약을 먹었을 때 특히 항경련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리리카 캡슐 같은 거 제일 많이 드시는 신경병증에 드시는데 이런 약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네. 많이 먹었을 때 어지럽거나 신장애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은 처방해줄 선생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지럽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소염진통제도 먹으면 좋지만 소염진통제는 이제 단기간에 모르지만 장기 사용했을 때 이렇게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이런 허스어택, 스트로크, 네. 맞아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오래 사용하면은 당장은 모르지만 이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왕이면 안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필요할 땐 써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이 없을까? 네. 궁금하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시간이 네. 네. 그래서 바로 그때 바로 비약물요법, 네. 자극치료법을 쓰는 거고요. 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비약물요법이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전자약이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 이 체포해도 주기도 하고 이식해서 주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방 이런 자극치료. 사실 어떻게 보면 침, 뭐 뜸, 부항, 추나가 다 자극치료거든요. 네네. 비약물요법. 이걸 쓰는 건데 이게 그냥 뭐 근거 없이 쓰는 게 아니라 한방 자극치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이 대표적인 이 전자약 중에 하나인 후경골신경 자극이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자극하는 건데 이게 사실 삼음교라는 혈자리랑 사실 같거든요. 옛날에서도 이 삼음교가 배뇨장애를 치료하려고 자극을 줬는데 이 응용된 형태거든요. 이렇게 한방치료도 과학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한방치료가 왜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냐면은 그 이유가 이 과학적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침은 막 뭔가 그냥 기만 소통하고 이렇게만 하시는데 최근에는 과학적인 기전이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아픈 데다 침 맞아서도 통증이 좋아지는 기전이 있고요. 아픈 데가 아니라 안 아픈 먼 데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도 경락을 따라서도 통증을 억제하는 기전도 있고 이 허리가 아파도 손끝 발끝에 침을 놔서 이게 뇌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경로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거든요. 뭐 항우울제는 이렇게 작용하고 항경련제는 뭐 이렇게 작용하는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약물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 네,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한방 자극 치료의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네. 약물 이외에도 한방으로 비약물 치료를 여러 그렇죠. 가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치료가 바로 약물요법과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네. 약물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승훈 교수님의 여러 가지 그 유익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네. 한번 시리즈 2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다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만성 이 통증에 대한 네. 한방 치료 언제가 좋을까를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좀 준비했었던 뭐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의 원인이 여럿인 경우,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그리고 몸이 균형이 이제 깨져 있는 경우, 근육근막이 단축돼서 네. 이런 경우,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돼서 전신적으로 뭔가
뭐 붓기나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은 약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좀 줄이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 저희가 한방 치료가 모든 만성 통증에 다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치료가 많은데 이런 네 가지 경우는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내용들이 네. 좋아서 질문을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분이 계신데 질문을 한번 올려주시죠. 그러면 질문을 한 2개 정도 더 받아보고 오늘 강의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김옥희 씨, 이분은 대상포진과 관련하신 질문인데요. 2년 6개월 전에 대상포진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통증 클리닉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데 그러시다는데요. 이럴 경우 한방 치료법 있나요? 하셨습니다. 예, 사실 아마 대상포진이 한 6개월, 3개월 이상 지나면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 그래가지고 난치성 통증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뭐 항경령제나 약물들을 복용하시고 통증이 굉장히 민감하게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신경 자체가 손상이 돼서 네. 사실 어려운 통증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증 자체에다가 뭐 봉동약침이나 침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이 대상포진 신경통이 오래되게 되면은 네. 뭐가 생기냐면은 일단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또 우울해져요. 우울해지죠. 네. 예, 이게 왜냐면은 이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대상포진이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이제 민감한 걸 넘어가지고 주위가 또 굳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 여러 가지 그 동반 증상들을 같이 좋아지게 해서 저희 목표는 뭐냐면은 제가 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통증을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통증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더 크게 느끼거든요. 네. 딱 그래서 그런 증상을 해결해서 느낄 통증만 느끼게 하자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위의 증상들을 덜어서 좋아지게 하면은 완치는 아니더라도 조금 통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방치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하정님, 조금 전 어깨 왼쪽이 아프다고 말한 사람인데요. 특히 왼쪽 무릎이나 발바닥이 또 아픈데 근육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무릎이나 발바닥이 저리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혹시 허리에서 뭐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게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검사에서 배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리다라고 하면은 근육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혹시 근육이 어디가 짧아져 있는지 문제인지를 확인해봐서 근육 문제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근육이나 근막 문제는 증상이 호전도가 빠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빠른 호전도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 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했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도 또 한 번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당 하신 분. 네. 꼬리뼈를 10년 전에 다쳤는데 필요하면 많이 아픕니다. 생활 속에서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좋습니다. 정말로 이 꼬리뼈 통증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하면 아픈 경우 있고 실제 예전에 이제 고의서인 동의보감 같은 데 봐도 꼬리뼈 네. 통증이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피로하면 아프다라는 조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예, 그 네. 꼬리뼈 통증이 피로하면 아픈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근육이나 우리 몸은 이렇게 피로하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피로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지죠. 근육이 딱 잡아주질 못하고 처지면은 어떠냐면은 뼈가 더 자극을 많이 받아요. 네. 예, 그래서 피로해서 안 좋은 자세로 특히 꼬리뼈 같은 경우는 앉아 있을 때 바닥에 닿기 때문에 척추의 정렬과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는데 피로한 분들은 보통 몸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뭔가 불편하게 앉거든요. 그럼 꼬리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일단은 빨리 피로를 잘 회복하고 허리의 어떤 바른 자세 그리고 근력을 딱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딱 잡아주시면은 아마도 통증은 좀 호전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생활 봅니다. 속에서 허리 네. 올바른 자세, 그렇죠. 운동 이런 네. 식으로 좀 노력을 하시면 네,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한방병원 친구과 이승훈 교수님 모시고
만성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얘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알찬 정보로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